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헌법 제정 과정에서 이승만 의장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 이승만 국회의장이 당시에는 의장의 역할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의 역할론을 또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여러 학자들이 논문에서 밝히는 거는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럼 뭐냐? 제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 안 될 뻔한 거 아세요? 유진호 박사가 처음에 올린 거는 고려공화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민주공화국이었어요. 근데 이승만 의장이 다 치우고 대한민국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옛날을 뜻하는 것 같다고. 조선. 대한민국. 이거 이승만 의장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종교의 자유. 유진호 박사한테 종교의 자유 꼭 넣어라. 세 번째, 3.1운동 정신과 한성 임시정부.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승만의 명연설 3개를 꼭 기억하세요. 국회 개회사 5월 31일에 그리고 7월 달에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8월 달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이 3개 연설이 있거든요. 이 3개 연설에 동일한 정신과 키워드가 그럽니다. 이따가 제가 키워드를 분석해 드릴 텐데 근데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계속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이 자유와 독립 정신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그래서 재헌헌법에 3.1운동 정신과 함성 임시정부를 비롯한 우리의 독립 의지를 꼭 넣어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거를 재헌헌법에 삽입한 것도 이승만 박사, 이승만 의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4번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내각 책임제가 될 뻔한 거 아세요? 근데 그 엄청난 이 주장을 무마시키고 투쟁 끝에 얻어낸 게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1952년의 역사를 말씀드릴 때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누가 선물해 준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조금 논쟁적인 부분을 제가 좀 짚겠습니다. 혹자들은 봐라 이승만 대통령도 3.1절 얘기하고 한성 임시정부 얘기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정부의 법통을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1948년 8월 15일에 위대한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일이 100년 됐다 계속 그래요. 1919년에 시작됐다고. 이 논문 쓴 사람 그런 걸 주장하는 분이 아닌데 이런 어떤 연속성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논문 읽으면서 이거는 일견 맞는 말이다. 왜? 임시정부 헌장에서 드러난 정체성이 상당 부분 많이 옮겨갔으니까요. 근데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임시정부가 곧 건국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예민하게 드리냐면은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자꾸 1948년 8월 15일을 지우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특히 뭐 이런 뭐랄까요 광복 75주년 기념한다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 마스크에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막 우리나라 막 이런 표현 쓰고 그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이런 표현 쓰고 좀 문 대통령께서는 그 연설을 할 때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100년을 맞았습니다. 막 그런 연설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부정하려는 시도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왜 틀렸는가를 제가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헌헌법을 만들 때 당시에 이 재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쓴 표현은 임시정부 헌법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이 무슨 말이죠?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만들 제자 그죠? 개정은 원래 있는 거를 고치는 거고. 두 번째,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주권, 영토, 국민, 그리고 서양 학계에서는 하나 더 추가하는데 통치기구까지입니다. 가버먼트. 근데 임시정부는 이 4개 전부 다 없어요. 영토가 있나요? 영토가 없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임시정부를 꾸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권이 있나요? 주권이 없으니까 조선인들이 전부 다 일제치하의 일제주권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국민이 없어요. 왜? 국민이 있었다라면 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차출할 수 있는 국민도 없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국민도 없어가지고 상임시정부는 어디에 재정을 타서 썼죠?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돈을 다 받았었어요. 영토와 주권과 통치기구와 주권을 상실한 기구는 그 말 그대로 임시정부지 그 나라가 네이션 또는 건국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임시정부 헌법에 들여다보면 임시정부 헌법에는 장차 있을 건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거를 말 그대로 임시라고 생각을 했지 이 전 자체가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갖고 있는 완성된 건국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선언은 우리의 독립과 자유의지와 이런 어떤 정신력이 노예와 같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그걸 강조하시는 것이지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 그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런 그 건국이 100년 됐다라는 주장은 몰 역사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싸움인데 이런 것도 이 임헌영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시죠. 요분이 하는 말을 제가 보니까 그는 이승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각제 헌법 원안을 그러니까 이제 강제했다 이거죠. 대통령 중심제로 개정시켰고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치졸 하나 심식사 끝부분에서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이라고 한 것은 임시정부 보통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앞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권력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대통령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치졸한 사람이다. 근데 하지만 하나 잘할 수 있는 거는 칭찬해 줄 거는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이라고 한 거는 임시정부 보통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잘한 거다 하는데 자의적인 해석이죠. 이게 왜 이제 역사적으로 비교 정치사적으로 오류에 가까운 인식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왜 내각제가 대세였는가? 두 얼굴 헌법이라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을 제외한 대다수의 헌법기초위원회와 한민당의 주류들은 미국식 대통령 공화제에 익숙한 게 아니고 다 어디서 유학을 했죠? 대부분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20세기 초에서 유학을 했다는 것은 어떤 학풍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일본의 당시 롤모델이 누구였어요? 영국이었거든요. 왜? 왕을 놔둔 상태에서 근대국가로 가장 잘 변신한 게 영국이니까. 그래서 일본이 천황도 똑같이 일본의 상징으로 놔두면서 근대국가 만들기에 성공한 영국을 따라서 내각제를 가장 잘한 나라는 영국이다 해가지고 이 영국을 본따가지고 내각 책임제와 내각제를 많이 가르쳤어요. 일본에 당시. 그래서 거기서 유학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각제를 해야 된다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그 왕 같은 거 아니냐. 막 무섭다 막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건 맞지만은 대통령제가 우리한테 맞는 제도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이런 이제 평가. 그 중에 특히 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유진호 박사와 당시에 한민당의 이 리더로 있던 김성수 선생께서 가장 강력하게 내각 책임제를 주장했는데 이분께서는 1890년대 초반생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또 대지주지만이고 돈이 많아가지고 일찍 일본에 유학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본 풍경이 뭐냐면은 이 러일 전쟁 뭐 이런 거예요. 1904년에. 근데 러일 전쟁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일본을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일본이 완전히 러시아를 박살을 내버렸죠. 그죠? 근데 이번이 청년 시절에 한탄한 게 뭐냐면은 일본은 저 최신식 무기와 해군,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러시아를 격파시키는데 이 나라 조선인들은 여전히 죽창을 들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갑니다. 일본 유학 가가지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왜? 무기면 무기, 도시면 도시, 이런 어떤 농경 풍경도 너무 깔끔하고 근데 조선은 막 똥천국이야, 막 거리에. 놀란 거예요. 일본이다. 일본이 친일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를 가장 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빠르게 따라잡고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은 일본이다. 이거는 뭐 이제 김성수가 직접 본 풍경은 아닌데 제가 30년대 그 한국의 풍경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일제가 만든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선인들이 와가지고 또 논란의 이제 표정, 또 기차를 타는 이제 학생들, 뭐 이런 풍경 속에서 놀랬겠죠. 일본의 선진 문화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는데 여기 이 와세다 대학교를 만든 게 오쿠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일본의 총리도 했었고 메이지 유신 때도 활약을 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와세다 대학을 만들 때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영국의 이 내각제처럼 일본도 가야 되는데 그러한 인재를 가장 배출을 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보죠. 그게 와세다 대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수학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이걸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평생의 거의 롤모델로서 김성수가 인천 김성수가 오쿠마 시게노부를 존경하면서 오쿠마 시게노부의 정신을 개성하겠다. 어떤 이럴 정도로 일본과 영국과 이런 선진문화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진호 박사로 나타나가지고 아이 이승만 박사 국토가 찢어져 있고 경제가 파탄 나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파괴 활동을 하는데 이럴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선택을 해가지고는 이런 어떤 난리 속에서 당연히 국회와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 자극적인 이슈를 놓고 찢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국회와 대통령이 대립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좀 총리를 뽑고 또 내각 또는 이제 장관이라고 표현하죠. 장관을 이제 임명하는데 입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로 갑시다. 쉽게 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언제 다 사사건건 다 입법부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하냐. 일관된 리더십을 처음부터 강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승만의 논리고요. 김성수와 유진호의 논리는 나라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똑같은데 해결 방안이 둘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입법부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총리를 승인하고 입법부에서 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과 권한을 나눠가지고 행정부를 끌어간다. 그런 구상을 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열받았던 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뒷방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대통령이 경제와 교육과 안보와 외교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진력 있게 갖고 나가야 되는데 사사건건 장관들이 의결 표현해가지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대통령 밑에서 총리와 이 장관들이 짜가지고 대통령한테 그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무슨 나라가 돌아가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각 책임제를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딱 통과를 시켜버리겠다고 딱 자기들끼리 단합을 다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 빼고 당시에. 6월 12일에 내각 책임제 헌법안이 채택이 되자 화가 나가지고 21일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만일 이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나는 그러한 헌법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을 하겠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논리를 제가 살펴봤어요. 이게 뭘까? 권력욕일까? 아니면 뭘까? 제가 문장이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이 국제법과 유럽사와 미국사를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세계사를. 그래서 영국과 일본의 얘기를 해요. 야, 내각 책임제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고유하게 왕을 폐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왜? 영국과 일본이 왜 내각제를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섬입니다. 그 나라들이. 그래서 대륙형 국가처럼 이런 내전이나 막 전쟁에 쉽게 빨리 휘말리들지 않아요. 자주. 그 다음에 일본이나 영국은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데 시민혁명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프랑스처럼 나라를 뒤집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도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그 중간격인 의회 정치가 발달을 했고 영국과 일본이 의회 정치가 발달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트들이 정치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혁명이 안 날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팔로우십과 리더십의 절묘한 균형은 아주 몇 배의 어떤 축적된 결과지 일반적인 나라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왕정제도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할 의미가 없다.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내각 책임제를 했다가 내각 책임제는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행정수반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행정수반인 총리와 장관들이 입법부인 국회한테 눈치를 보는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내각 불신임안을 내면은 그 내각과 장관과 총리는 총사퇴해야 돼요. 그럼 어떤 단점이 생기죠? 계속 정권 교체 일어나는 거예요. 1년마다. 3달마다. 2달마다. 그럼 무슨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대립 속에서 절충안 마련하기가 쉽겠죠. 두 번째는 누군가가 국정을 총리가 국정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모든 사안마다 다 갈등하게 됩니다. 토지 개혁할까요? 싫은데요. 전쟁할까요? 싫은데요. 국가보안법 만들까요? 싫은데요. 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다수의 뜻이 배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것은 장점은 효율적인 국정. 왜냐하면 대통령이 빠르게 결정해서 딱딱딱딱 하면 되니까요. 빠른 의사결정, 일관된 통치, 국민의 정치 참여도가 올라간다. 왜? 내가 직접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다음에 국민의 뜻이 이제 반영이 된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게 된다. 왜냐면은 입법부가 쉽게 결체할 수 있는 권위면은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왜? 아니, 저거 얼마 안 돼가지고 한 6개월 뒤에 뭐 집에 갈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단점은 뭐냐면은 이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은 이 대통령제의 단점은 뭐죠?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나라가 잘못됩니다. 이런 장단점이 서로 충돌했던 거예요. 그럼 이승만 당시에 국회의장이 주장했었던 이 무솔리니와 히틀러와 스탈린을 언급해요. 분명한 워딩 이렇게 씁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이건 제가 따로 공부한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각 책임제를 통해 가지고 독재가 완성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러시아의 레닌, 스탈린,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까지 전부 다 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걸 얘기했던 거죠. 앙드레 오류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헌법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헌법의 역사는 크게 네 가지다. 근대에서 첫 번째 미국과 프랑스가 스타트 끊었던 제1의 물결, 18세기적인 물결이죠. 두 번째가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19세기에 있었던 프랑스가 주도했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결이 중요한데 1차 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제국이 몰락하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1차 대전 했는데 전쟁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인 위상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국이 다 붕괴하죠. 독일 제국이 붕괴합니다. 러시아 제국이 붕괴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탈리아도 거의 왕국이었는데 몰락을 해요. 그 뒤에 러시아와 독일과 이탈리아의 문제는 뭐냐면은 영국과 미국은 아주 자연스럽게 근대 국가를 만든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러시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패배의 결과로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깡패들이 난립을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나타나서 선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대로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민족의 통합으로 선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레닌 같은 경우에는 근대 국가는 뭐 그냥 저기 옆집 똥개나 줘라, 공산주의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재가 완성되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권력이 없었어요, 무솔리니는. 근데 조금씩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정당을 만듭니다. 의석을 하나 둘씩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국가 위기가 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1차 대전 이후니까.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영토를 많이 못 가져가가지고 이탈리아 민족이 자존심 상합니다. 그 민족적 자존심과 경제 문제를 건드리면서 내가 다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파시스트 정당을 만들어서 이탈리아 전체를 20년 동안 파시스트로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정당 다 없애. 언론사, 사장, 편집인 전부 다 직접 임명합니다. 상원 없앱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당연히 권력을 자신의 뜻대로 절차대로 못 가져가니까 절차를 지키기 싫다. 쿠데타로 정권 잡는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독재 국가가 됐고 이 사람은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짓밟힙니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끝나고 무솔리니 체제가 끝이 났지만은 그 뒤에도 거의 대통령제와 총리제를 섞은 체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싸우고 있죠? 75년간 68개의 정부가 있었다. 평균 정부의 존속 기간은 13개월밖에 안 돼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죠, 경제적으로. 일관된 리더십으로 나라를 끌고 갈 리더십이 부재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러시아 제국이 1차 대전 이후에 바로 몰락하고 바로 소비에트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잠깐 1, 2년 정도 텀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제국이 몰락하고 나서 조금 온건하게 개혁하자라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때 레닌이 등장해가지고 그런 온건한 개혁 못 참겠다. 민주주의 못 하겠다. 자본주의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냥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그냥 확 먹어버렸는데 그 중간에 매개가 됐던 게 레닌이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매개가 됐던 것도 당시에 내각제였어요. 총리가 있고 밑에 장관이 있고 입법부가 있는데 이 일관된 리더십과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 계속 흔들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혼란을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죠. 독일도 똑같습니다. 독일도 1차 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생겼어요. 왜? 거의 군사국가와 제국으로서 1차 대전을 일으켰다라는 비판을 프랑스랑 영국한테 받으니까 너 좀 민주주의 같은 거 해. 이러니까 약간 이상한 걸 섞어가지고 대통령제를 하긴 했는데 그 밑에 또 총리를 두는 이상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그래도 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차 대전 끝나고 1920년대 경제를 반짝 일으켰는데 너무 운이 안 좋아서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또 터져버려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또 어떤 그런 그 불량배들이 나타나죠. 히틀러의 나치식 선동이 먹히는 거예요. 봐라, 자본주의 했더니 이렇게 경제대공황 맞잖아. 자본주의 그거 유대인이 다 만든 거라니까. 유대인들 죽이지 않으면 지옥이라니까, 독일인들한테. 그래서 그 독일 민족 국가사회주의 정당, 이게 나치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포퓰리즘 정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93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당시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완전 새끼 정당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20년대 말까지. 근데 히틀러가 당시에 새끼 정당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힌덴부르크 대통령한테 나 수상시켜 주소 하니까 대통령이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놈이 나타났냐 해가지고 거절했어요. 근데 그 뒤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히틀러가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정당을 더 키워버리죠. 그래서 1932년 4월쯤 되면은 나치 정당이 원래는 완전 마이너 정당이었는데 거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독일 국회의 절반을. 그 다음에 당당히 요구를 해요. 나 수상시켜달라. 그래서 1933년 1월 달에 수상이 돼요. 히틀러가. 그러면 1933년 그 2월 달에 의도적으로 국회 방화 사건을 히틀러가 일으켜가지고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둘러싸였다. 공포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은 다 나한테로. 그래서 1934년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이 수상에 불과했던 히틀러가 총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통령과 수상을 다 합쳐버리는. 이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레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 근대에서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중에 국가적인 위기를 이 세 나라가 다 맞았어요. 근데 리더십이 불안정하니까 그 혼란을 틈타서 정치적인 깡패들이 전체주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경고한 거예요. 이걸. 대한민국이 당시에 뭐 어떤 상황이었죠? 미국처럼 영국처럼 미국도 거의 반섬입니다. 그죠? 양쪽에 다 양대 큰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멕시코나 북쪽에는 캐나다는 상대가 안 됩니다. 힘으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섬이고 그죠? 근데 1948년 대한민국이 상황이 달라요. 거의 내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국부가 없는 상태고 이념적으로도 충돌하고 있고 실제로 2년 뒤엔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나라 수립 2달 뒤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그건 반내전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문제 제기했던 것은 첫 번째, 내각 책임자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조금씩 공산당이 들어와서 입법부를 장악한 다음에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첫 번째 주장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민주당이 나중에 그냥 이제 실패를 자인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승만 박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대통령제가 됐어요. 근데 막판에 김성수가 이렇게 찬성을 했죠. 근데 이 논리 그대로 자신들이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건국 초에 내각 책임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잦아지면은 정치적 혼란을 막기 어렵고 새 나라의 초석을 놓는 일에서도 능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박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라면서 대통령제에 최종적으로 마지못해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김성수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정권 교체가 잦아지면은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한민당의 후신인 민주당이 저지른 정확한 실수입니다. 이거 제2공화국이라죠. 그래서 드디어 내각제를 했어요. 1960년에. 근데 이때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죠? 이 민주당이? 윤보선의 구파와 장면의 신파로 나눠져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둘 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국회를 다 먹었어요. 왜? 자유당이 몰락했으니까. 이승만이 자유당이 몰락했으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다 먹었어요. 내각제를 통과시켰어요. 내각제를 통과시키니까 총리와 장관들은 다 그냥 이제 입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라 했잖아요. 본인이 분명들이 10년 전에. 근데 거의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은 윤보선 중심의 구파,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이렇게 되니까 우리 어린이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집에 아빠가 있어요. 근데 밑에 삼촌이 있는데 둘이 계속 싸워. 근데 문제는 집 앞에 강도가 있어요. 강도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우자는데 1초마다 계속 싸운다 보시면 돼요. 망치로 싸울까, 칼로 싸울까, 그죠? 물총을 쏠까, 비비탄을 쏠까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죠? 이해가 쉽죠? 그죠? 그러니까 총리와 대통령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있으니까 서로 내가 대장이다 이러면서 국정이 마비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국가보안법도 통과 못 시키고 그 정도로 국정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윤보선 라인이다. 나는 장면 라인이다 이러면서 행정부 안에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경제와 안보와 외교와 교육과 모든 부분에서 타협점을 못 보고 이런 상태에서 5.16이 일어났는데 5.16의 주체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그렇지 그게 공산혁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5.16이 일어났을 때 윤보선 대통령 입장은 뭐였죠? 그 막아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군 이러면서 아무 저항도 못했어요. 근데 미국 기밀 자료에 따르면 윤보선은 그 5.16을 이용해서 장면을 몰아내려고 그걸 이용한 거다. 장면의 입장은 뭐였죠? 어디 일개 군인들이 쿠데타냐? 내가 바로 잡겠다. 안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그냥 성당으로. 왜 그럴까요? 권력이 나눠지면 책임이 나눠지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 사태가 만약 1948년부터 있었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조기에 공산화됐거나 아니면은 보수끼리 싸우다가 환멸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도 무방한 상황이 전개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보선 한민당의 후신인 민주당의 윤보선 대통령은 당시에 1960년에 한국 사회가 강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 지금 이 나라는. 근데 12년 전에는 내각제를 주장한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10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에는 위대한 자유주의, 입헌주의, 공화주의가 담겨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인간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서 보고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위대한 정신이죠. 그다음에 입헌주의는 그러한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자유와 그리고 이 국가의 권력의 행사 과정과 주권자와 이 모든 것들을 법으로서 처리하겠다라는 입헌주의. 공화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국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런 위대한 정신이 다 담겨 있는 것. 우리가 보통 미국의 건국 정신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건국 정신은 헌법사적으로 보면 엄밀히 말해서 미국의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헌법에는 세 개의 위대한 정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 철학이고 두 번째는 로마법이고 세 번째는 유대 기독교 문명입니다.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은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거를 급진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이상하게 써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빠져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잘못 가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법인데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계급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당대의 다른 고대 국가와는 다르게 이 노예 신분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는 보통법을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문명이에요. 그 다음에 상하원 그리고 집정관이라는 아주 독특한 어떤 체제를 로마가 만들었는데 집정관은 미국의 대통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귀족의 대표인 귀족원은 미국의 지금 상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보통 국민들을 대변하는 호민관은 지금 미국의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의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법을 또 따왔어요. 근데 가장 미국의 위대한 정신은 유대 기독교 문명에서 나오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그의 이미지를 따라서 그의 형상을 따라서 그 어떤 정신이 유대 기독교 문명을 따라서 왔고 또한 종교 분리의 정신 그런 것도 이 종교개혁 이후의 산물이고 또한 이 자유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엄격한 이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본뜬 자연법에 근거한 미국의 법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미국인들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미국에 충성해야 된다. 헌법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과 자유정신의 이 밸런스를 통해서 미국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미국인들이 만들었다기보다도 미국인들이 계승한 것입니다. 인류 유산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세기 이상 몰두하고 집착했었고 그 자체를 하나의 종교적 신념으로 떠받들었었던 이승만 박사한테는 그거를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충돌할 때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싸우거나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허용을 하기보다도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국민들과 나라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 일관된 리더십을 제도로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만약에 내각제가 되었다면 이 토지개혁을 할 때 아마 이승만의 승리가 없었겠죠. 그러면 한민당의 뜻대로 토지개혁도 유야무야 잘 안 됐을 것이고 그러면 국민국가 만들기 실패입니다. 두 번째, 한국전쟁 때 이승만 개인의 능력에 의존했던 게 바로 미국과의 줄다리기입니다. 그 휴전협정을 맺느냐 아니냐로 미국과 트루먼 정부가 싸울 때 트루먼 정부가 내민 카드는 이승만 제거 작전이었고 민주당을 이용해가지고 내각 책임제,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난관을 뚫고 나갔는데 그 결과로서 얻어낸 게 한미상호 박이종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내각제였다면 그거는 바로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하라는 대로 경제 개발하지 않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정반대대로 경제 개발을 했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만든 게 누구죠? 이분입니다. 미국이 당시에 노발 대발했던 게 원자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생 대한민국에게는 교육,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리더십이 필요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제 선택은 대단히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러면은 민주공화국은 이렇게 초반에 아슬아슬하게 대통령 1인한테 이렇게 기대해야 되느냐.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입니다. 왜? 미국 역사 가운데에 미국을 살린 위대한 개인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이 쪼개졌을 때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남부한테 전쟁을 선언하고 미국 전쟁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내면서까지 연방을 지킨 그 역량은 아브라함 링컨 개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정치사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봄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의 의의를 바르게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0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